시간이 너무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발표 자료는 박지훈 중앙대에서 고시부하시는 선생님 모시고 문화 정치 경제로 한국 사회 분석하기라는 주제로 발표 말씀을 듣고요. 이어서 신춘문화정치연구그룹의 김성기 선생님의 토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일도 저희 회의가 이어서 이루어지는데요. 오후 발표에 여기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계신 나일링 썸과 밥재섭 선생님의 발표도 예비되어 있으니까요. 뭐 예습 복습 관계는 아닙니다만 논의들이 어떻게 공진하고 있는지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박지훈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받은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그 화면에 지금 잠시만요.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오늘 그 문화정치경제로 한국사회 분석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거고요. 대략 순서는 그러니까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크게는 문화정치경제학이 뭔지 그리고 그것으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몇 가지 단서들도 얘기하고 추가적인 얘기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좀 빠르게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문화정치경제로 향하는 경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문화과학을 중심으로 얘기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오른쪽 그림에 나오는 책이 그 강래희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이 책에 대해서 서동진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경제를 다시 문화연구원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고 이것이 문화정치경제인데 이는 문화정치경제에 경사된 문화연구에서 문화정치경제라는 문화연구적 접근으로 전환이다라고 하셨고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문화연구에서 정치경제학적 전환 혹은 문화정치학에서 경제적 재전환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경로가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앞에 강래희 쌤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경우에는 그 문화연구자였던 적이 없고 사실은 정치경제학 전공하다가 이렇게 반대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문화연구의 위기 그리고 극복 방안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문화연구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고요. 다만 오늘의 발표가 우리가 이제 문화정치경제라는 어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래의 대화의 시작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화정치경제 혹은 문화정치경제학들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수한 그 문화정치경제학들 중에서도 내일 아마 발표하실 나일링 썸과 밥재섭 선생님의 그 문화정치경제학이고요. 이것은 강래희 선생님의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차이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강래희 선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문화정치경제가 토대 상부 구조로 나뉘는 사회적 실천 전반을 복잡한 전체로 파악하려는 문제 설정이다. 그리고 사회 구성의 토대를 이루는 경제, 상부 구조에 속하는 문화와 정치, 최종 신급, 상대적 자율성 등의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이제
발표를 듣고 계시는 분들 아마 익숙하신 표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토대 상부 구조 모델로 파악되는 사회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뭐 최종 신급에서 토대가 결정하고 상부 구조가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다라는 건데요. 그 여기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거는 2008년도에 밥재섭이 한국에 왔을 때 신광영 쌤이랑 인터뷰했던 자료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재속 같은 경우에는 고전적인 하부 구조 대 상부 구조의 틀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오해 원천이고 경제 위에 정치가 있고 문화가 있다는 식의 캐캐묵은 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얘기하는 게 문화 정치 경제가 문화 정치 경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문화 정치 경제 그리고 이 세 가지 합산이라는 오해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어떤 차이가 확 드러나는 거죠. 강레이 쌤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사회구성체 안에 사회구성 안에 크게 세 개의 신급이 있고 하나가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이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고 이거를 관계성의 체계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랑 이제 전혀 그 다른 입장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레이 쌤도 그렇고 밥재섭도 그렇고 둘 다 마르크스주의자이기는 한데 그 소셜 포메이션이라는 그 사회구성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에서부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재섭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 마르크스주의자로 된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자를 수용하게 된 게 제가 알기로 아마 68년도인가 그런 건데요. 그때 그 불어 책이 영어로 번역되기 전에 알티스의 포막스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구조주의에서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금씩 입장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그 토대 상부 구조 모델에 대한 어떤 불만들을 갖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사회 구성체를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토대 상부 구조 모델이지만 하나는 그 사회 형태들의 앙상블이라는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사회 체계와 하부 체계들에 대한 루만의 논의와 일정 부분 겹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 내에서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게 맞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짧은 시간에 할 수도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밥재솜이나 나일링 쌤이 지도 교수인데 이제 문화정치 경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그 질문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그 강래희 쌤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전제로 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어떤 먼저 차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문화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 이것도 재섭이 했던 주장인데 내가 이해하기에 문화는 어디에나 있다. 문화란 일종의 의미 생산 과정, 간주관적이고 공유된 의미를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이 문화적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부구조로서의 어떤 상부구조의 하나의 영역으로서 신급으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정치, 경제, 법적, 종교, 스포츠, 교육, 매스미디어 전부 다 이제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생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사회적 실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문화라고 주장을 합니다. 요거는 간단하게만 그러니까 재속과 썸은 문화정치 경제라는 표현을 선호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얼룩덜룩한 자본주의에 대한 문화정치 경제학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는데요. 옆에 나와 있는 책이 6장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버캡CP라고 하는데 제가 별다른 단서 없이 말씀드릴 때 앞으로 문화정치 경제다 할 때 버캡CP를 얘기를 그러니까 얼룩덜룩한 자본주의에 대한 문화정치 경제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정치 경제학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판적 정치 경제학이랑 비판적 문화 연구를 합친 게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여기에 그 항목에 조절 접근, 비판적 거버넌스 연구, 국가론, 뭐 국면 분석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소비나 나일링 썸의 경우에는 저거를 다 합친 거를 문화정치 경제라고 합니다. 근데 저거를 컨퍼런스 수준에서 이렇게 여러 번 발표를 할 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리고 그 밥재속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회에서 국가론자로 먼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론에서 시작해서 조절 접근으로 갔다가 그리고 뭐 루만 이론도 수용하고 담론 분석도 수용하고 계속 이렇게 이 사람이 몇십 년 동안 해온 결과가 문화정치 경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컨퍼런스 같은 데서 설명할 때 상대적으로 문화 연구를 그러니까 비판적 실제론적 입장에서 전략 관계적 접근의 입장에서 문화 연구를 수용했다 아니면은 결합했다라는 거를 상대적으로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되면 앞에 전제된 얘기들이 다 이제 그래서 아예 이해 자체가 안 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제 국제 컨퍼런스에 한 두 번 정도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하는 걸 선호합니다. 근데 밥제소비나 나일링섬이 직접 이렇게 설명하진 않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하고 이와 유사한 설명을 그분들한테 보여줬을 때 크게 이견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 분과 학문적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분과 학문 체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생기기 이전에 학문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뒤에 적어놨는데 아마 다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지금 빨리 얘기하면은 막스 베버 같은 사람, 마르크스도 마찬가지고 막스 베버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사회학자인지 정치학자인지 경제학자인지 상법학자인지 뭐 법학자인지 로마 사학자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과 같은 학문 체계가 생기기 이전에 어떤 영역이다 그래서 그 막스 베버나 이런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그 정치 경제학 비판이나 뭐 자본을 경제학적 그 저술로 한정하려고 하는 거랑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과학 철학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비판적 실제론을 옹호하고요. 그 비판적 실제론에 맞는 사회 이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제 비판적 실제론과 관련된 그 사회 이론이 그 바스카의 변형적 사회 활동 모델이 상대적으로 좀 더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하나가 아니고 그 마가렛 아처라고 이거 모포 지네릭 어프로치 그러니까 형태 발생적 접근 그 비판적 실제론에 부합하는 사회 이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조 행위론 같은 것들이 그중에 전략 관계적 접근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경제 제도에 대한 분석을 활용한다 그러면 조절 접근을 활용하는데 그 조절 접근도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세대와 학파들이 있다라고 간주합니다. 그중에 전략 관계적 접근이나 비판적 실제론에 부합하는 제도 분석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들도 여러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전략 관계적 접근과 비판적 실제론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연구 이런 식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 현상을 분석한다 행정이나 정치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리고 뭐 담론 분석도 마찬가지고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아까 히스토리오그래피 그러니까 시기 구분이라든가 아니면 계보학이라든가 뭐 내러티브 형식으로 역사를 구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역시 동일한 메타 이론, 지리학적 접근도 동일한 메타 이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거를 트랜스 디스플라이너리 스터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횡단 분과 학문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문화정치 경제학이라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동일한 메타 이론. 그러니까 역시 마르크스에 기반하고 있지만 비판적 실제론적으로 해석된 마르크스주의고 그다음에 전략 관계적 어떤 특정한 사회 이론에 기초한 그 사회과학 패러다임 분석틀 이런 것들을 문화정치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한가? 그래서 연구 대상은 실제 구체적이고 그것을 사유 속의 구체로 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는 그거를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관계로 단순히 환원해서는 안 되는데 동시에 환원주의를 피하겠다는 명목으로 아무거나 막 섞으면은 절충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회과학 영역에 있는 다양한 어떤 이론적 패러다임, 이론적 관점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한 메타 이론들에 기반하고 있다. 이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이론적인 어떤 엄밀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과학적 혹은 학적 이론일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고요. 어떤 이론가들은 절충주의 옹호합니다. 근데 마르크스나 엥겔스 같은 경우는 절충주의가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의 에클렉틱이라는 표현은 그 비일관성이다라는 함의가 있어서 심지어 그 기회주의적이다라는 비판도 하거든요. 그리고 옆에 강아지 사진을 붙였는데 마르크스가 1862년에 라살레한테 보낸 편지에서 그 절충주의자들 특히 그 독일 역사학파의 비레름 로션가 비판하면서 저런 얘기를 합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돌아다니는 개에 비유하는데 자기에게 밥 주거나 돈 주는 주인들을 위한 답변들을 골라 물어온다라고 얘기하고 프로페셔널 스쿨보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의 입장들을 옹호하기 때문에 이론적 일관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강박적 집착 뭐 이런 것들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그 나름의 어떤 그 쟁점들이 있죠. 비판적 실제론만 하더라도 실증주의와 다르고 포스트 구조주의와 다르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제도만 하더라도 뭐 구제도주의, 신제도주의, 그다음에 독일 고전 역사학파 제도주의, 신제도주의 내에서도 합리적 선택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세부적인 수준에서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면은 그 어떤 사회적 삶 그리고 인간적 삶의 해석적 영역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은 그러니까 인과 메커니즘만 강조하는 구조주의적 경성 정치 경제학 그리고
반대로 구성주의적 연성 경제 사회학이라고,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다룰 때 여러 가지 인권 메커니즘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중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비교 정치 경제나 국제 정치 경제에서 구성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는 것만 좀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좀 소프트하게 쓰는 그런 것들을 양쪽을 다 극복하려고 하는 거다. 굉장히 거대하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세부적인 설명인데 제가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해놨는데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용어들을 플레인 마르크스주의가 뭐냐, 프리디서플라이너리가 뭐냐, 그다음에 가치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들이 그러니까 뭐 노동 가치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플랫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하냐, 근데 이거를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아마 그 자료가 공개됐으니까 일단은 그거를 보시고 이 자료도 부족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의 발표가 대화의 시작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 너무 많이 생략한 비판적 문화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문화 연구가 아니라 비판적 기호 분석이죠. 크리티컬 세미오틱 어널리시스인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중에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담론 분석에서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그 문화 연구하시는 분들 저보다 훨씬 더 이제 담론 담화 분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담론 분석이나 담화 분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비판적 담론 분석, 비판적 담화 분석이라고 불리는 거랑 친화적입니다. 그리고 비판적 담화 분석이라는 것도 제가 처음 이거를 접했을 때는 뭐 어프로치가 2개다 3개다 그랬는데 최근엔 6개라 그러더라고요. 그중에 노만 페어 클럽, 저기에 이게 지금 그 루스 버닥이 2012년에 편집한 책의 서론에 나오는 건데 한 가지 잘못됐습니다. 에스막스가 아니라 칼막스거든요. 칼막스인데 그 비판적 담론 분석이나 담화 분석의 접근법 중에 칼막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게 노만 페어 클럽 거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잠시만요, 안 넘어. 그리고 페어클럽은 많이 소개됐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어클럽, 그러니까 CDA에 대한 페어클럽의 접근법, 언어는 사회적 삶에 있어서 환원 불가능한 요소고 사회적 삶의 다른 부분들 요소들과 서로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항상 언어에 주목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제 입장에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언어에 대한 연구 역시 항상 사회 연구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론 분석은 담론 외적인 것에 대한 분석을 종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페어클럽이 쓴 책들을 보면은 거기에 밥제섭이나 앤드류 세이어나 데이비드 합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친화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는 담론 분석을 할 때 저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그래서 뭐 페어클럽이 신자본주의라고 부른 것 얘기할 때 보면은 인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절주의자거나 뭐 조절주의 내에서 좀 막수주의적 성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경제지리학자들이나. 그래서 이거는 랑카스터 학파라고 그냥 갖다 붙여놨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은 학교에, 밥제솜 나일린 같은 학교 있고 페어클럽이랑 루스보단이랑 같은 학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연구소에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CDA가 아니라 그 문화정치 경제가 이 맥락에서 등장한 거죠. 그래서 언어적인 것, 기호적인 것, 시각적 이미지들을 모두 포함하는 엄브렐라 컨셉을 포괄 개념이라고 했는데 그거로서의 어떤 기호 현상, 기호 작용해서 범위를 좀 더 넓혔고요. 이런 식의 기호 작용이 없으면 사회적 실천 자체가 불가능하다. 저 번역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 센스 메이킹이라고 외부의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감을 잡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다음에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에 기반해서 그러한 상황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석들을 가지고 외부에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한 복잡성을 축소시키지 않으면 사회적 실천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아주 원칙적인 그 맥락에서 저 컨스트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영어사 네이버 사전에 보면 저걸 법의 해석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컨스트루라는 동사는 뭔가를 해석하는 건데 그걸 특수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번역을 할 때 똑같이 크라이시스인데 어떤 맥락에서는 공황이라고 번역하거나 그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특수한 해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현상이 또 동일한 현상이 주어져도 그것들에 대한 어떤 상들 다르게 가지고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미지너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일반적인 얘기고, 그래서 밥제솜이나 그 나일링 썸이 얘기하는 것은 그 문화적인 것은 기호적인 현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경제적 실천이나 경제적 삶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라는 거죠. 이건 제가 이제 좀 급하게 좀 넣은 건데 가령 뭐 동서학개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과거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가 변동이 어떻다더라. 그러니까 뭐 모든 그걸 잘 알지는 않더라도 대세에 대한 어떤 상들을 가지고 있고 현대에 대한 어떤 상들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미래에 나이가 먹었을 때 그러니까 한국 상황에서 어떤 그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자기 미래를 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해석 그러니까 행동들을 하는 거고 예컨대 뭐 브릭스 마용성 이런 것들이나 뭐 한미 FTA 얘기할 때 관계토대양 시각 그러니까 저항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저런 식의 국가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는 사람들도 저런 식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데 정치 경제적 현상이라는 것들이 심지어 경제적인 현상에서도 저런 식의 이미지, 미래에 대한 이미지, 과거에 대한 이미지, 현재에 대한 어떤 해석 이런 것들과 계속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 저런 뭐 지배 세력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상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배제되고 있고 누가 간과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데올로기 비판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그리고 한 1, 2분 정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베리에게이티드 캐피털리즘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요. 번역은 얼룩덜룩한 자본주의, 누더기 자본주의, 다채로운 자본주의 여러 가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얼룩덜룩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냥 그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렇고요. 베리에게이티드라는 표현은 그 자본주의의 다양성, 버라이어티스 오브 캐피털리즘이랑 관련된 겁니다. 근데 버라이어티라는 용어를 그 구글 이미지에 치면은 저렇게 도너츠가 서로 다른 게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연필도 그렇고요. 근데 베리에게이티드는 다양한데 이게 하나 속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이 베리에게이티드 캐피털리즘이라는 표현을 만든 게 지리학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 저 개념을 고안했을 때 어떤 거를 염두에 뒀냐면 한편으로는 그 평평한 세계와 같은 거 있잖아요. 보더리스 월드나 국경 없는 세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지구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전히 국경이라든가 그런 게 아예 없지는 않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둔감한 거죠. 근데 반대편 극단에 자본주의 다양성이라고 해서 만약에 뭐 독일식 자본주의, 영미식 자본주의 이거를 방법론적 국가주의라고 그래서 그 서로 그 관계가 없는 하나의 개별적인 것들로 간주하는 어떤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이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자본주의지만 그 속에서 다양성도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포착할까 해서 만든 게 베리에게이티드 캐피털리즘이라는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는 실묶음 저런 게 만약에 지구라면은 이 사람들이 그리는 거는 그러니까 영미식 자본주의, 유럽식 자본주의 이런 게 아니라 저렇게 얽히고 서로 다른데 얽히고 설켜 있는 거죠. 또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분석하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문화정치경제학은 새로운 것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 밥제섭책이 한국에 처음 번역된 게 1985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치학자들 중에서는 일부가 그 뭐 플란체스나 그 국가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회학자들은 조절 접근과 관련해서 뭐 제소비나 나일링을 활용하기도 하고 손호철 쌤이나 노중기 쌤은 체제론이라고 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문지리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굉장히 이것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잘 결합하고 그리고 기존에 불충분했던 이해들을 서로 보완하고 하면은 좀 더 어떤 좋은 연구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라는 범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든 이게 이제 사회 구성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어떤 얘기가 가능할 수도 있고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뭐 87년 체제, 97년 체제, 08년 체제 등과 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정교한 분석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어떤 축척이나 축적 전략, 그러니까 심지어 뭐 우리가 박정희 모형에 대해서 다시 분석할 수도 있고 그것이 위기를 처했거나 신자유주의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아까 베리에게이티드 캐피털리즘이라는 표현이 제가 좀 생략을 했었는데 그 다중 스케일적 접근이라고요. 그러니까 꼭 국가 규모만 다루지 않고 그거보다 하위 규모, 상위 규모들을 복합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가령 그 최근에 이제 그 경남도지사가 동남권 메가시티를 새롭게 이렇게 던졌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과거 경남권이 맺고 있었던 동남권이 맺고 있었던 그 경제 권역이 서울과 맺었던 관계랑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거는 일본이랑 연결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평택 지역이나 이런 데 고덕 신도시 생기는 거는 중국의 연안 지역이랑 연결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그 철도 하면은 또 그거는 동북 삼성이랑 연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축적 체제라고 하는 게 생산과 소비의 패턴이라고 하는 장소들이 완전히 다르게 구성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지리적으로 좀 더 그 민감한 분석들을 할 수 있고, 한편 그 과정에서 그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아이디어 이미지들을 던질 겁니다. 어떤 담론, 시각적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데올로기적 비판, 지배 비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대항 헤게모니를 위한 어떤 것들을 뭐 대항 헤게모니를 위한 이미지너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내일은 아마 밥재섭이나 나일링이 크라이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것도 이제 좀 짧게 생각한 건데, 코로나 팬데믹 위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위기의 원인이 이 위기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정말로 단순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게 다 중국 때문이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보복적 책임 묻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탐욕적 자본 축적의 논리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탈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고밀도화된 접촉 사회라 그러면서 제약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다음에 비대면 서비스를 육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이 저기 있는 그 로봇으로 진행되는 서비스다. 이게 전부 다 산업이랑 관련된 거고 국제 정치랑 관련된 거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위기에 대한 해석, 그 크라이시스 컨트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좀 거대하게 생각하면 다룰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처음부터 문화정치 경제학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전개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국가론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경제 제도 분석으로, 그다음에 그다음 논문을 쓸 때는 어떤 담론 분석으로, 아니 저기 기호 분석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한국 사회 분석을 넘어서는 이게 그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지방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령 중미 경쟁, 그러니까 미중 경쟁과 관련해서 그 어떤 그러니까 전 세계적 규모의 축적 패턴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상 가능합니다. 근데 결론적 논인데, 한 20초 남았는데 한 30초 더 써도 되겠습니까? 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문화정치 경제학이라는 게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대신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론적으로 상당히 정교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안들에 적용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의 패키지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으면 그거 갖다서 부분적으로 꺼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온전히 문화정치 경제학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적인 분석에서 시작해서 계속 설명들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새롭게 출현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완성된 형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한국 사회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문화정치 경제학으로 분석할 수 있는, 현재로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점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반대로 이론을 적용해서 현실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실이 가지고 있는 구체성을 감안해서 이론을 개선할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작업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패러다임이고 접근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고려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준비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한데 조금 시간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주지는 좀 토론 과정에서 더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문화 정치 경제학의 요소들, 아까 뭐 이제 비판적 실제론이나 플레임 막시즘, 또 담화 분석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드시면서 그 요소들뿐만 아니라 또 가능성들, 오늘 이제 핵심 주제인데 한국 사회에 과연 어떤 적용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실론적인 말씀 한두 가지 주셨습니다.